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한 대감 댁에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으로 22살. 홍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지만 시집을 가지 못한 채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한 어머니를 밤낮으로 돌보느라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머니의 병은 처음엔 가벼운 기침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이 한양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도 아무도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이라고만 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아침이면 따뜻한 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으며 밤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했어요. 대감은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하며 우리 옥분이가 진짜 효녀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옥분의 효심을 칭찬했지만 정작 옥분은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나으실 때까지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감댁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석주이고 나이는 19. 젊은 나이에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으며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다른 머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자란 사람이라 약초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어머니를 위해 뜰 한쪽에 작은 솥을 걸어놓고 약재를 끓이고 있을 때 석주가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가씨, 그 약재는 물을 더 넣으셔야 하는데 너무 지나면 쓴맛만 강해지고 약효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옥부는 놀라 그를 보며 내가 약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고 석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산에서 자라며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옥부는 약을 다릴 때면 석주를 불러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석주는 어떤 약초를 섞으면 좋은지 얼마나 다려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때로는 산에서 직접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석주의 성실함에 고마워했고 석주 역시 옥분의 효심과 따뜻한 마음씨에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봄,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역병이 돌고 있다는 거였는데 열이 치솟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무서운 병으로 한 번 걸리면 열의 8분 목숨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 역병이 결국 한양까지 퍼져왔고 대감댁 근처 마을에서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감은 불안해하며 대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외부인도 들이지 말 것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옥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옥분이는 밤새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와 몸을 식히고 약을 다려 먹였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목과 팔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었던 거죠. 대감과 가족들은 모두 놀라 물러섰고 하인들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옥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밤낮으로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넷째 날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꽉 쥔 채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옥부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옥분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얼굴과 목에도 붉은 반점이 돋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역병이 옥분에게도 옮은 거였죠. 옥분이의 상태를 본 대감은 옥분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병은 순식간에 번지니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식구들은 짐을 꾸려서 떠날 준비에 바빴습니다. 며칠 전 하인 한 명이 역병으로 죽은 이후로는 하인들도 대부분 도망쳤기에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감은 옥분이 누워있는 방문 앞에 잠시 섰지만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어요. 옥분이는 그냥 두고 가자. 이미 역병에 걸렸으니 살아날 가망이 없어.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 그게 전부였는데 아버지의 걱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과 가족들은 모두 먼 고을의 친척댁을 향해 떠났고 짐을 실은 수레와 가마가 대문을 나서자 화려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도 이미 황폐해져서 시장은 문을 닫았고 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에게 버려진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러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고 석주가 물동이와 수건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를 보며 석주야, 너는 왜 안 갔니라고 물었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가씨가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산소 감자로 가야 합니다. 마을엔 약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제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지만 석주는 이미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가벼워진 옥분의 몸을 등에 업은 채 텅 빈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옥분을 업은 석주는 북쪽 산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왜 날 버리지 않느냐? 라고 중얼거렸지만 석주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텅 빈 대감댁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은 끝에 석주는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이 쓰던 곳이었지만 역병을 피해 그들도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지 텅 비어 있었지요. 석주는 옥분을 조심스럽게 방 안에 눕히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솥과 그릇, 이불 몇 채가 남아 있어서 옥분 아가씨를 간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급격히 심해지고 있었어요. 온몸에 붉은 수포가 돋아나면서 고열이 사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끔 의식을 잃기도 하는 심각한 증상이었지만 석주는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산에서 구한 약초를 다려 먹이고 계곡물로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옥분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죽도 조금씩 삼킬 수 있게 되었어요. 옥분 아가씨가 점차로 의식을 회복할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주가 구할 수 있는 약초가 바닥난 거였어요. 암자 주변의 약초는 이미 닥했고 옥분의 회복을 위해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석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먼 산까지 가려면 이틀은 걸리는데
그동안 옥분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이 없으면 옥분의 병이 다시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암자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노승한 분이었는데 백발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암자의 역병 환자를 들였단 말이냐? 스님은 옥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석주는 급히 절을 하며 사정했어요. 스님, 저희 아가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회복할 때까지만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노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암자는 부처님의 땅이다. 역병이 이곳을 더럽혀선 안 돼.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석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스님, 제발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아직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보낼 것이다.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옥부는 여전히 약하고 약초는 떨어졌으며 내일이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이었어요. 덩치가 엄청났습니다. 암자 마당까지 내려온 곰은 코를 벌름거리며 방 쪽을 노려보았죠. 옥분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노승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놈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며칠을 굶었나 보구나. 역병 환자의 냄새 때문인가 보다. 그는 막대기로 땅을 치며 곰을 쫓았지만 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는 뗄나무용 도끼를 들었어요. 노승이 그를 말렸습니다. 미쳤느냐? 저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석주는 이미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곰과 석주가 마주 섰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석주는 옆으로 몸을 날리며 도끼를 휘둘렀지만 빗나갔어요. 곰의 앞발이 석주의 팔을 스쳤고 옷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노승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거라. 죽는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는지 말했어요. 곰의 쓸개. 곰의 쓸개가 역병에 효험이 있다고 들었다. 석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곰의 쓸개. 그것만 있으면 옥분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스님, 제가 저 놈을 잡겠습니다. 곰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석주는 이번엔 정면으로 맞섰어요. 도끼를 버리고 허리춤에 작은 칼을 뽑았습니다. 곰의 앞발이 내려치는 순간 석주는 몸을 낮추며 곰의 배 쪽으로 칼을 찔러 넣었어요. 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석주는 다시 달려들어 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곰도 만만치 않았어요. 거대한 발톱이 석주의 어깨를 핥히고 지나갔고 살점이 찢어지며 피가 쏟아졌습니다. 석주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곰의 목에 칼을 박았고 곰은 거대한 몸을 흔들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석주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어깨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곰의 배를 갈라 쓸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꽉 쥔 채 쓰러졌습니다. 노승이 달려와 석주를 부축했지만 석주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이 미련한 놈아. 다음 날 아침 옥분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 낯선 냄새가 가득했어요. 피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놀라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석주가 마루에 누워 있었고 그의 손에는 곰의 쓸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거대한 곰의 시체가 있었어요. 석주야.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노승이 그녀를 막았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소. 하지만 상처가 깊으니 건드리지 마시오. 옥분은 석주의 손에서 쓸개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곰과 싸웠는지를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발 석주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노승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소. 그날부터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옥분이 석주를 간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몸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석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노승이 만든 곰 쓸개 약을 석주와 옥분이 함께 먹었고 닷새가 지나자 석주가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석주가 희미하게 말했어요.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목숨을 걸었느냐?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석주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곰과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나 벅찼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요. 보름쯤 지나자 두 사람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노승은 더 이상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 둘은 전생의 인연이 깊은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고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어느 날 옥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남은 곰보 자국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석주가 목숨 걸고 구해준 이 얼굴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을까요? 산 아래에서 역병이 잠잠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내려가야 할 때였습니다. 석 달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거의 회복되어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식사도 잘했으며 얼굴에 곰보 자국을 제외하면 건강해 보였어요. 석주도 곰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아물었고 두 사람은 며칠 후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옥분이 갑자기 방바닥에 쓰러졌어요. 석주가 황급히 달려갔을 때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역병이 재발한 거였어요. 노승이 달려와 급히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지만 옥분의 열은 점점 더 치솟았고 이틀이 지나자 완전히 의식을 잃었으며 호흡마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노승은 모든 약재를 다 써본 뒤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석주는 옥분의 손을 꽉 쥐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부처님께 불공이나 드려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옥분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어릴 적 산에서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역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의 피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었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석주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왼손 약지를 입에 넣어
힘껏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신음을 참으며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조심스럽게 옥분의 입에 흘려 넣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계속해서요. 손가락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옥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한참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뜨거웠던 이마가 식어갔어요. 석주는 그제야 손가락을 떼고 천으로 감싼 채 힘이 빠져 옥분 곁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옆에 쓰러져 있는 석주를 발견했어요. 피로 얼룩진 천으로 감긴 왼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 묻은 마른 피를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주를 불렀고 석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보았지만 석주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승이 들어와 석주의 손가락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옥분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석주의 손가락은 영영 제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암자문이 갑자기 열리며 서너 명의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는데 이곳이 예전부터 자신들이 쓰던 쉼터라며 들어온 약초꾼들이었습니다. 노승이 오랜만이라며 맞이했고 약초꾼들은 마루에 올라 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온 얼굴에 패인 공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약초꾼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누군가는 뒷걸음질을 쳤으며 다른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늙은 약초꾼이 혀를 차며 저렇게 심한 건 처음 본다고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가렸어요. 석주가 급히 일어나 옥분 앞을 막아섰지만 약초꾼들은 이미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공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황급히 짐을 챙겨 암자를 떠났어요. 옥분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석주가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승이 석주를 따로 불러 암자 뒤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네. 그날 약초꾼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이야기를 퍼뜨린 모양인데 산속 암자에 하늘의 천벌을 받은 여자가 산다고 얼굴이 귀신 같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노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오래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소문은 점점 더 퍼질 것이고 곧 대감댁에도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석주는 암자로 돌아와 옥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옥분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 눈빛을 봤으니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내려가야겠다고 했고 석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석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노승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그들을 배웅하며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 너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부디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석주와 옥분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감댁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대감과 가족들은 이미 먼 고을에서 돌아와 있었고 하인들도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죠. 대감은 살아 돌아온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옥분이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옥분의 얼굴을 본 순간 대감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 전체에 패인 곰보 자국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고 한때 마을에서 아름답다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꼴로 어디 시집이나 가겠느냐.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석주는 행랑채로 돌아갔고 대감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쪽 고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양반 남자였는데 의관을 단정히 갖춰 입고 하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대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김도령이 아니신가? 그 남자는 바로 옥분과 정혼이 되어 있던 남쪽 고을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도령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역병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옥분 아가씨는 무사하신지요?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옥분이는 무사하긴 한데. 김도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역병도 끝났으니 이제 혼인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옥분을 불러오겠소. 그는 하인을 시켜 옥분을 데려오게 했어요. 잠시 후 옥분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얇은 너울을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차분했어요. 김도령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옥분 아가씨. 그간 무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너울을 벗어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너울을 벗었어요. 햇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마, 뺨, 턱, 목까지 깊게 패인 흉터들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죠. 김도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감이 급히 말했습니다.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어. 아닙니다. 김도령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얼굴로는 저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일어서며 대감에게 절을 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혼담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대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옥부나, 이것도 다 내 운명이니. 하지만 옥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옥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곰보가 된 이 얼굴로는 자괴감과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석주였어요. 그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석주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석주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석주는 그녀를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한참을 울던 옥분이 조금씩 진정되자 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는 옥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곰보 자국이 가득한 그 얼굴을요.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옥분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간호하셨던 그 마음, 저를 받아주셨던 그 따뜻함을요. 제게는 아가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옥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주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곳을 떠나 우리만의 삶을 살겠다.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사랑채로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대감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냐? 옥부는 똑바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옥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 집을 나가 제 길을 가겠습니다. 대감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냐? 내가 혼자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곰보가 된 내가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옥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렸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옥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할 때는 저를 효녀라 칭찬하셨습니다. 집안의 자랑이라 하셨죠. 하지만 제가 역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별채에 두고 떠나셨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며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면서요. 대감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역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암자로 저를 옮겨 석 달 동안 간호했습니다. 곰과 싸워 쓸개를 구했고 제가 위독할 때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곰보 얼굴을 보고도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효입니다. 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거냐? 옥부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저는 석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안 된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양반댁 딸로서 체면이 있지. 어찌 머슴 따위와 산다는 말이냐. 하지만 옥부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체면은 저를 버릴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한 시즌쯤 후 대감댁 대문이 열리고 옥분과 석주가 손을 맞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대감이 사랑채에서 소리쳤습니다. 옥분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지만 옥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석주와 함께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숙연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대문을 나선 두 사람은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옥분이 석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두렵지 않으냐?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옥분도 미소 지었어요. 곰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아름다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어느 마을에
공보 부부가 산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자는 손가락 하나가 망가져 있었고 여자는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했지만 역병이 돌 때마다 나타나 환자들을 돌본다는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묻지 않고 누구든 간호했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보여주었으니까요. 효녀가 아버지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효녀가 진짜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라고요. 감사합니다.